유리 상자 안에 개구리를 가둬놓으면 개구리가 폴짝 뛰다가 상자 위에 머리를 맞고 깜짝 놀라 바닥에 다시 주저앉습니다. 자기가 머리를 부딪혔다는 사실을 깜빡 잊은 개구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그 자리에서 폴짝 뛰고 다시 머리를 얻어맞고 깜짝 놀라 바닥에 널브러지고요.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고 나면 아무리 멍청한 개구리도 학습을 한대요. 내가 이 자리에서 몇 번을 더 뛰고 나면 내 머리통이 저 벽에 부딪혀서 으깨질 수도 있겠구나. 난 이제 절대 뛰면 안 되겠구나 하고요. 그런 개구리가 빠져나갈 수 있게 유리 상자 위에 뚜껑을 열어주면 개구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누군가의 소나기에서 놀아나지 않아도 되는 바깥 세상을 향해 힘차게 뛰어오를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는데요. 이미 자기가 뛰었다가 부딪히고 주저앉고 머리가 으깨질 것 같은 고통이 경험으로 남아버려서요. 이제는 그렇게 아플 일도 없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차마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요. 익숙해지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요. 멍청하고 불쌍한 개구리의 얘기로 사연을 시작하는 이유는 누군가는 뭐 저런 바보 같은 짐승이 다 있냐고 혀를 끌끌 찰 그 개구리의 얘기가 저는 차마 동정을 할 수도 비웃을 수도 없는 저의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몇 번이나 좌절의 경험을 맞닥뜨리고 이제는 더 이상 좌절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망설이고 무서워했어요. 스스로 뛸 수 없는 제가 들어가 있는 상자를 누군가 힘껏 밀어주지 않았더라면 전 천장도 없는 그 세상 속에 갇혀서 영영 빠져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속 시원한 사연을 기대하셨겠지만 글쎄요, 제 얘기는 마냥 속 시원한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조차도 사연을 쓰면서 그때 제가 너무 답답하고 왜 그랬나 싶거든요. 이젠 정말 그 유리상자 안에서 빠져나오기로 결심을 했으니 이 사연을 통해서 너 그때 왜 그랬냐,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시원하게 욕 한 바가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마음 약해지지 않게요. 저한테도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일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지고 강한 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유리상자 속 개구리의 머리통을 제일 먼저 쥐어박았던 건 가족이었어요. 결국 제가 오늘 보낼 사연이 가족으로 시작해서 가족으로 끝나겠다 싶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어디서라도 좋으니까 살아만 있었으면 좋겠다, 한 번만 얼굴이라도 다시 봤으면 좋겠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전 저한테 가족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매일같이 빌었거든요. 가족은 원래 서로 의지하고 힘이 돼주는 그런 존재 아닌가요? 저에게 가족은 안 그래도 가냘픈 목을 꼭꼭 조이는,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올가미 같은 존재였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두 사람이 부부가 돼서 자식까지 낳을 생각을 했는지 참 기가 막혀요. 이미 창피한 일은 더 많이 겪은 김에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가 나쁘끄럽고 창피한 일이라고 망설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한 술집에서 같이 일하시던 사이였습니다. 왜 동네에 보면 조그마한 호프집들 하나씩 있잖아요. 아버지는 그 술집을 운영하던 사장이었고 어머니는 거기서 서빙을 하던 직원이었고요. 나이 차이가 꽤나 있던 두 사람이 눈이 맞아 연애를 시작하게 된 것도 아마 그놈의 지독한 술 기운 때문이었겠죠. 그렇게 저를 가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두 분이 어디서 만났는지는 둘째치고 사이가 참 좋으셨다고 해요. 이 얘기도 집을 나가기 전에 술에 취해 있던 어머니에게 들은 얘기라 정말 믿을 만한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당연히 저를 가졌다는 소식을 알게 된 이후로 어머니는 술을 딱 끊으셨대요. 그래도 그저 하나는 감사하다 싶어요. 술독에 빠져 살다가 제가 지금보다 더 나사가 풀린 상태로 세상에 나왔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못 견디겠다 싶거든요. 그렇게 술도 끊고 아이도 낳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시작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문제는 아버지 쪽에서 터졌답니다. 저희 아버지 도박 중독이셨어요. 처음에는 동네에서 술집을 운영하니까 거기 모여있던 아저씨들이랑 재미삼아 한 판, 두 판 치셨었겠죠. 그러다가 우리 이렇게 화투만 치는 건 재미없으니까 돈이라도 조금 걸고 해보자고
그렇게 판때기가 조금씩 커지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뭘 해도 재미가 없는 거죠. 가게에 하루 종일 앉아서 손님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머릿속에는 오로지 화투 생각뿐. 어제 잃었던 돈이 생각나서 속이 쓰리고 또 한 판만 잘 들어오면 본전은 찾을 수 있다는 생각. 또 막상 앉아서 본전을 벌고 나서도 내가 잃어서 고생한 게 있는데 본전만 벌어가지고 나가면 손해다. 여기 앉아 딱 한 판만 더 해보자. 해야 하는 일은 뒷전이고 돈통에 돈이 남아있는 날이 없는 겁니다. 일만 끝나면 돈통을 통째로 들고 가서 화투판에 앉아가지고 새벽 1시가 되어도 2시가 되어도 안 들어오고 집에서 배가 점점 불러오는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속이 타셨던 거예요. 새벽까지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버지를 기다리면 텅 빈 돈통을 들고 저 골목 끝에서부터 술에 취해 비틀비틀거리면서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오셨답니다. 이제 애도 생긴 마당에 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아버지를 붙들고 흔들어 봐도 이미 술에 쩔어서 무슨 얘기를 들어도 귀찮은 잔소리로 들리는 아버지는 그냥 손을 휘적휘적 하면서 안 들을란다 하고 귀를 딱 막아버리고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집구석에서 제가 나왔어요. 자식이 생긴다고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부성에 가득한 그런 사람으로 탈바꿈했겠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미 그 당시에 아버지는 머릿속에 잘못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죠. 왜 도박 중독은 절대 못 고친다고, 손목을 자르면 자른 손목으로 친다고 그런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딱 그랬어요. 눈엔 항상 은은하게 광기가 맴돌고 있었고 금방이라도 화투판으로 뛰어갈 것 같은 끔찍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세상에 그런 남편을 감당할 수 있는 아내가 몇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결국 끝까지 저를 책임지지 못하고 그 집구석에서 도망친 거 이해해요. 아니요,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집에서 끝까지 도망치지 못했지만 어머니라도 그 더러운 악연을 끊어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요. 제가 그런 어머니를 닮았더라면 아버지와의 지긋지긋한 인연을 조금 더 빨리 끝냈을 수 있었을 텐데요. 어머니가 집을 나가도 집구석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건 매 한 가지였어요. 문제가 되는 사람이 나간 게 아니니까 당연한 소리지만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렇게 답답하고 짜증나게 착한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정상이 아니라 어딘가 정신이 나가 있는 아버지가 집에 어린 딸이 혼자 있다고 일찌감치 집에 들어오거나 밥벌이는 제대로 했겠어요. 돈은 버는 족족 화투판에 가서 그대로 상납하고 집에서 배가 고파서 밥을 해먹으려고 해도 쌀통에 쌀이 없어요. 바닥에 남아있는 쌀을 정말 탁탁 긁어 모아서 거기다가 물을 엄청나게 많이 넣고 이거는 누룽지도 아니고 숭늉도 아닌 그냥 쌀 향만 조금 나는 물을 꿀꺽꿀꺽 마시고 억지로 잠에 들었죠. 깨어있으면 배가 자꾸 고프니까 차라리 배가 고프기 전에 빨리 자버려야겠다 하고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줄인 배를 붙잡고 간신히 잠에 들었는데 그걸 또 못 견디는 거죠. 새벽이 되면 아버지가 고주망태가 되어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문지방을 넘을 때부터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이미 그 냄새 때문에 잠에서 깼는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죽어라 하고 자는 척을 하는 거죠. 여기서 깨면 아버지가 또 나한테 무슨 닥달을 할지 모른다고요. 운이 좋으면 그렇게 술에 잔뜩 취한 아버지가 양말 하나 제대로 벗지 못하고 안방에서 고꾸라져 잠이 들었지만 돈을 많이 잃은 날이나 술이 애매하게 취한 날이면 자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서 손찌검을 하는 거예요. 애비가 집에 왔는데 일어나 보지도 않고 너만 아주 팔자가 좋지. 너만 아주 행복하게 살아. 뭘 처먹어가지고 배돼지가 불러서 그렇게 퍼질러 차고 있는 거야. 야, 일어나서 너 저기 슈퍼 가서 아줌마 깨워가지고 소주 한 병 가지고 와. 외상으로 달아놔. 저는 얻어맞은 곳이 아파서 비명 한번 못 지르고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는데 그런 모습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이 트름을 끄끄하면서 마루에 앉아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저게 언제 나가나 하고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나면 그런 아버지한테 맞고 싶지 않아서 막 뛰어서 슈퍼로 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걸 뻔히 아는데도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드리는 거죠.
제발 문 한 번만 열어달라고요. 소주 한 병만 달라고. 안 그러면 저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고요. 저희 동네에서 제가 그렇게 새벽에 맨발로 쫓아와서 가게 문을 두드리는 게 어디 한두 번 일이겠어요. 이제 막 잠에서 깬 것 같은 아주머니가 슬리퍼를 끌고 나와서 봉투에 소주 한 병을 담아주고 제 주머니에 몰래 간식 같은 것도 넣어주고 집에 가보라고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다음에는 외상값 꼭 갚아야 한다고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집에 들어가면 그 뒤로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해요. 괜히 숨을 크게 쉬었다가 아버지 신경 거슬리게 할까봐 무서워서요. 술을 퍼마신 아버지가 냄새를 펄펄 풍기면서 코를 골고 골아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나면 그제서야 저도 방에 편안하게 누워서 슈퍼 아주머니가 주신 간식을 뜯어 먹으며 겨우 잠을 청했어요. 어린 나이였는데도 그냥 참 사는 게 왜 그렇게 하루하루 벅차고 힘든지요. 지금도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는 건 아니지만 그때에 비하면 천국 같은 시절이다 싶어요. 아버지란 인간은 사람이 나아지고 발전할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오히려 제가 나이를 좀 먹고 나니까 가장 역할을 하면서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됐죠. 참 바보 같죠. 그렇게 아버지 같지도 않은 아버지 그냥 내가 버리고 나오면 그만인데 무슨 정이 남아서 그 답도 없는 인간을 그렇게 끌어안고 살았는지. 이제 저한테 남아있는 유일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답답하게 굴었나 봅니다. 내가 끌어안은 폭탄이 점점 내 인생 제대로 발목을 잡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요. 뭐 어디 정신이 빠지고 귀신한테 홀린 사람처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도박판으로 기어들어가는 아버지였지만 굶어 죽을까봐 걱정되어 고등학생 때부터 그렇게 일을 했어요. 제가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뽑아둔 돈 봉투를 부엌에 잘 감춰뒀는데도 그걸 어떻게 찾아가지고 봉투째로 들고 가다가 들킨 적도 있어요. 제가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이거 없으면 우리 둘 다 죽어야 한다고 소리를 질러도 아버지는 꼭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굴었죠.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또 저를 쥐잡듯이 잡으면서 애미나 딸년이나 이렇게 사람을 무시한다고 두들겨 팼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아버지를 붙잡고 울고 빌어도 보고 술에 취해 골아 떨어졌을 때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베갯잇을 꼭 붙잡았지만 결국 마지막 용기를 내지 못했던 저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채로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그런 제게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아버지에게 벗어날 기회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한밤중 오늘도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깜빡 잠에 들었어요. 제가 뭐 아버지랑 애틋한 사이여서 기다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다간 애비가 들어오는데 콧배기도 안 비친다면서 성질을 버럭 내고 자던 사람을 깨워서 잡들이를 할 게 뻔하니까요. 그 귀찮은 짓 하고 싶지 않아서 조금 졸리더라도 기다렸다가 들어와서 골아 떨어지는 걸 보고 잠드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습관처럼 굳어졌죠. 이쯤 되면 슬슬 와야 할 시간이 됐는데도 안 왔으니 제가 지쳐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마루에 앉아서 그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제 어깨를 누가 막 흔들길래 아버지가 돌아왔나 보다 하고 제가 얼른 눈을 떠서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잘 분간을 못하면서 죄송하다고 잠깐 잠에 들었다며 손을 모아서 싹싹 빌었죠. 그런데 몇 번을 눈을 꿈뻑꿈뻑 거리면서 잠에 푹 빠져있는 정신을 끌어올려 보니까 저를 흔들어 깨운 것이 아버지가 아니더라고요.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 아주머니셨어요. 아이고, 애를 얼마나 잡들이를 했길래 이렇게 손만 갖다 댔는데도 기겁을 해. 짜내라 짜내. 아유, 얼른 일어나서 경찰서 좀 가봐. 너희 아버지가 사람을 팬 모양이다. 우리도 갔다 왔는데 아주 인사불성이라 말도 안 통하고 경찰들도 술 깨고 다시 얘기하자고 하는데 잘못하면 너희 아버지 깜빵 들어가게 생겼어. 그 얘기를 듣고 볼에 댄 것처럼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동안 집안에서 이런저런 사고를 많이 치던 아버지였지만 한 번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사고를 친 적은 없었는데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요. 무슨 정신으로 경찰서로 뛰어갔는지 모르겠네요.
가보니까 문을 열자마자 지독하게 나는 술 냄새가 우리 아버지 여기 있구나 싶더라고요. 아버지는 취조를 받는다고 경찰 앞에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앉아있고 경찰은 이제 막 문을 열고 들어온 저를 보고 들어오라며 손짓을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경찰들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으면서 제가 들어오니까 또 이유 없는 자신감이라도 솟은 건지 큰 소리로 저를 부르대요. 야, 넌 뭘 그렇게 멀뚱멀뚱 서서 보고만 있어? 너 돈 가져왔어? 야, 여기 있는 경찰들이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야, 네가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들한테 봉투 하나씩만 챙겨줘. 아주 시끄러워서 죽겠다, 야. 야, 너네 저기 있는 게 내 딸이거든? 저기 줄 서서 돈이나 받고 꺼져, 어? 저기요, 지금 경찰서에 놀러 오셨어요?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좀. 따님분 맞으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본인 아버님 맞으시죠? 이분이 지금 폭행죄로 끌려 들어왔어요. 맞으신 분은 병원으로 실려가서 지금 수술 받는 중이고요. 저쪽에서 합의는 절대 없다고 했거든요. 저쪽 가서 피해자 보호자님이랑 한번 말씀 나눠보세요. 이제 하다하다 이딴 사고까지 치는구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경찰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박판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같이 화투를 치고 있던 다른 아저씨와 시비가 붙은 겁니다.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시작했던 이 싸움이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됐고 결국 화를 참지 못한 아버지가 집구석에서 그랬던 것처럼 손을 올리면서 이 난리가 나게 된 거였죠. 본인이 잘못을 했으면서도 마치 이 정도는 네가 해결할 수 있잖아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자마자 돈을 가져왔냐, 합의금만 물어주면 별 일도 아니다. 경찰관들한테 뒷돈 좀 찔러줘라. 생각 없는 소리를 계속 내뱉고 있더라고요. 이딴 것도 아버지라고 두고 있는 제 죄도 있으니 피해자의 보호자라 소개받은 아주머니에게 가서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오며 가며 안면이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동네에서 저희 가족 사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주머니도 화가 끓어오르는 얼굴이신데 그게 네가 무슨 죄가 있겠니 하면서 얘기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우리 집 양반이 지금 병원 가서 몇 발을 꿰맸는 줄 알아? 지금 일도 못 나가게 생긴 판인데 아유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여튼 난 죽어도 합의 못 해주니까 그런 줄 알아. 뭐 합의금을 몇 천만 원을 준다고 해도 절대 안 해줘. 정신 좀 차려야지 저 인간도. 어? 절대로 합의는 못 해준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아주머니에게 평소 같았으면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을 했을 겁니다.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끌어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아버지. 나를 불쌍하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정말 악소리를 지르고 싶은 건 전데 왜 이렇게 나만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쉬다가 아주머니에게 그랬어요. 절대 합의해주지 말라고요.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쳤어? 합의를 안 해주긴 왜 안 해줘? 너 요즘 일한다고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던데 모아둔 돈이 있을 거 아니야. 너는 이 애비가 깜빵 들어갔으면 좋겠냐? 내가 그동안 키워주고 재워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이 배웅망덕한 게. 배웅망덕? 무슨 배웅망덕? 내가 아버지한테 무슨 은혜를 입었는데요? 차라리 잘 됐지. 합의 안 해주고 깜빵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은 사고 안 치고 얌전히 있을 거 아니야. 깜빵 들어갔으면 좋겠냐고? 들어갔으면 좋겠어. 차라리 거기 들어가 있는 동안 나 찾아오지 않고 가능하면 평생 그 안에서 썩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엉엉 울면서 절대 합의를 해주지 달라고 아주머니에게 부탁을 하고 화가 난 상태로 오셨겠지만 제 딱한 사정을 알고 계시는 아주머니가 울지 말라고 제 등을 다독여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합의를 받지 못한 아버지는 결국 교도소로 갔습니다. 5년을 받았어요.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누군가는 저를 아버지 깜빵에 집어넣은 배웅망덕하고 불효막심한 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소리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들을 수 있으니 아버지랑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5년 후에 나올 때는 저를 다시 찾을 수 없도록 빨리 독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도 알턴 이로 훌훌 빼버리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올라왔어요. 그렇게 올라와서 만나게 된 것이 남편입니다. 남편을 만난 인연도 참 신기해요. 누가 들으면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이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제가 올라와서 처음 했던 일이 청소일이었어요. 청소라고 하면 하는 일에 비해서 돈도 조금 벌고 안정적인 일이 아니다 싶겠지만 정말 운이 좋게도 공공기관에 채용이 돼서 꽤나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고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청소를 하시는 여사님들과 얘기를 나눠본 적 있으세요? 아마 뭔가 부탁하는 일이 아니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보다 남편과 더 많이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어찌나 부지런한지 출근 시간은 9시인데 7시 30분만 되면 사무실에 앉아서 할 일을 정리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성실하구나 싶었는데 저는 사람들이 사무실에 출근하기 전에 사무실 청소를 다 끝내놔야 했거든요. 남편 혼자 사무실에 덩그러니 앉아 일을 하는데 혹시라도 청소하는 소리가 방해될까 싶어 청소기도 사용하지 않고 빗자루로 그 넓은 구역을 청소하고 있었죠. 남편은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제가 청소를 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나 봐요. 근처로 다가와서 밑에를 쓸어야 할 것 같으니까 잠깐 발만 들어줄 수 있냐고 얘기를 하니 화들짝 놀라면서 청소를 하시는 줄 알았으면 자기가 자리를 비워드릴 걸 그랬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꾹뻑 숙여 인사를 하더라고요.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람, 그런 첫인상이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사무실 청소를 하러 나가니 남편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항상 같은 시간에 출근하는데 제가 청소하는데 불편할까봐 자리를 피해준 건가 싶었거든요. 나를 이렇게 배려해주는 사람도 세상에 존재하긴 하는구나 싶어서 그날 청소를 하는데 괜히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청소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저 복도에서 누가 헐레벌떡 뛰어와요. 남편이 양손에 음료와 간식을 가득 들고 왔더라고요. 저 때문에 아침에 청소기도 못 돌리신지 몰랐어요. 제가 괜히 번거롭게 해드린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제 성이다 하고 받아주세요. 생각이 너무 짧았네요. 그런 예의 바른 사람이라 이런 사소한 일도 못 참고 넘어가는구나 했었는데 그 뒤로도 종종 남편은 일찍 출근하는 저를 기다렸다가 챙겨주는 등 크고 작은 성의를 계속해서 보여줬죠. 아무리 그전까지 남자친구 한 번 사귀어본 적이 없는 저라고 하더라도 그런 이유 없는 성의 표시가 호감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건 금방 눈치챌 수 있었어요. 누군가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어울리는 조합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면을 트고 친해져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게 될 수 있었답니다. 사람은 원래 필연적으로 본인과 닮은 사람에게 끌린다고 하잖아요.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고 아버지가 재산이 100억대인 엄청난 자산가라고 이미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왜 날 좋아한다고 쫓아다니는 거지 싶어서 그 진심을 의심했던 적도 있어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저한테 왜 끌렸는지 알겠더라고요. 저희 처지가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사람들이 열심히 떠들어대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아버지가 엄청난 자산가인 건 맞지만 내가 아버지 자식인가 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위로 형님이 하나 있는데 본처라고 하죠. 형님은 본처의 자식이고 난 후처의 자식이고 형님이랑 저랑 다른 거라곤 어머니밖에 없는데 전 꼭 내놓은 자식처럼 그리 살고 있네요. 그나마 이 집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어머니도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구구절절 자기의 힘든 시절을 털어놓는 남편의 얘기를 한참 동안 가만히 듣다가 말없이 남편을 꼭 끌어안아 줬습니다. 이 사람도 나만큼이나 아픈 시절을 견디면서 살아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랐다는 것이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부러워서요. 남편에게 저희 집안의 얘기도 솔직히 했죠. 남편은 마치 본인의 일처럼 펄쩍 뛰고 화를 내면서 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본인이 꼭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면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교도소에 들어가 계시고 기껏해야 회사에서 청소일이나 하고 있는 저를 그런 어마어마한 자산가 집안에서 반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극심한 반대를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큰 반대가 없어서 당황한 건 저였답니다. 남편은 집에서는 거의 자기를 없는 자식 취급을 한다면서 혹시라도 가족들이 저에 대해 무시하는 얘기를 한다면 그건 저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본인에 대한 무시일 거라면서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땐 설마 했어요. 처음 인사를 가고 나서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차라리 반대를 하는 것이 기분이 덜 나빴겠다 싶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팔짱을 끼고 기분 나쁘게 사람을 위아래로 훑는 아주버님과 형님, 정중하게 인사를 꾸벅 했더니 제 뒤통수에 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는 거다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저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그 얘기가 가슴에 깊이 박히지 않을까요? 유난히 크게 들렸던 그 말이 시댁에서 앞으로 펼쳐질 남편과 저의 처지를 예고하는 것 같아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뭐 하나 쉽게 흘러가는 일이 없었어요. 기억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존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어느덧 시간이 훌쩍 흘러 아버지가 출소할 시기가 다가왔더라고요. 교도소만 들어가고 나면 자연스레 부모 자식이라는 질긴 인연도 끊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속편하게 있었던 거죠. 제대로 끊어내지 못한 그 인연이 결혼식 날까지 발목을 잡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한다는 단꿈에 부풀어 있는 저의 결혼식 날 신부 입장을 마치고 주례사를 듣고 있는데 결혼식장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라고요. 내가 애비라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도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라고요. 네, 출소한 아버지가 어떻게인진 몰라도 제 결혼식장을 찾아온 거였어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나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망치지 못하도록 막아야겠다 생각했죠. 남편은 밖에도 사람이 있으니까 제지를 해줄 테니 걱정 말라고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그럴수록 난동을 피우는 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하객들도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웅성거리면서 밖을 내다보더라고요. 누구나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 날이 저는 결혼을 한 이후에 앨범 한 번을 펼쳐볼 수 없을 정도로 수치스러운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예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가니 제가 경찰서에서 등을 돌렸던 그날처럼 술 냄새를 펄펄 풍기면서 신부 측에 들어온 축의금 가방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진짜 딱 죽고 싶더라고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이냐고요? 나한테 그렇게 해준 거 하나 없으면서 미안하지도 않아요? 무슨 뻔뻔한 낯으로 여길 찾아와요. 제발 그만 좀 해요. 야, 너는 어떻게 결혼을 하면서 네 애비한테 한마디 허락도 없어, 어? 아버지 나오는 날 마중 한 번 나오질 않고 파렴치한 줄이야 진즉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싸가지가 뭐야? 이거 안 놔, 야. 내가 얘 애비야. 뭔데 나를 이렇게 끌어내? 창피함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혀라도 깨물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그 뒤로 시아버지께서 혀를 끌끌 차고 지나가시더군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또다시 경찰에 연행되어 갔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제가 사는 곳을 쫓아와서 제 인생을 망치려 들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놀랍게도 그 이후로 한 번도 아버지가 제 두 눈앞에 나타나는 일은 없었거든요. 나중에서야 안 사실이지만 결혼식에서 경찰을 부른 것도 다시는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지 못하게 막아주신 것도 다 시아버님이셨답니다. 한편으로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의 결혼식에 며느리 때문에 경찰까지 부르게 됐으니 얼마나 분통이 터지실까 싶어 한동안 아버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도 못했어요. 너무 창피하고 죄송스러워서요. 시어머니가 안 계시면 시집살이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저한테는 시어머니보다 더 끔찍한 손이 동서가 있었습니다. 동서는 어마어마하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재산이 한 푼도 저희 쪽으로 오지 못하게 항상 감시하고 있는 느낌이었죠. 저도 이제 막 시집을 왔는데 시댁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손윗동서가 나서서 저와 아버님의 사이를 가로막은 덕분에 결혼 생활이 꽤 길었는데도 아직 아버님이 많이 어색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제가 임신 소식을 알게 됐어요. 신혼여행은 포기하고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시댁으로 들어가 살 계획이었거든요. 아버님께서도 홀몸이 아니니까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 게 좋지 않겠냐 얘기를 하셨고요. 그걸 끝끝내 막았던 것도 손윗동서였습니다. 아유, 아버님이 뭘 모르셔서 그래요. 아유, 홀몸도 아닌데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동서 그러지 말고 우리 세컨하우스 거기 내줄 테니까 거기로 들어와. 어차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님, 그래도 괜찮죠? 처음에는 이게 무슨 호의인가 싶었어요. 아버님도 그러라고 하셨고 제가 고마운 마음에 손윗동서의 손을 붙잡고 정말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는데 아버님이 가시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을 탁 놓고 가버리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곳에서 건강하게 아들도 출산하고 아들을 출산하면서 저도 일에 집중을 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하던 일을 정리했어요. 그 아들이 지금 10살이나 되고 그동안 저희도 신세를 많이 졌으니 아무리 험하고 모진 소리를 들어도 실은 내색 한 번을 해본 적이 없었죠. 그 사이에 속 시끄러운 일이야 많이 있었지만 솔직히 아들이 1살, 2살 커가는 것만 봐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죠. 저희 남편이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잖아요. 공공기관은 순환근무라고 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지역을 옮겨가면서 근무를 하거든요. 계속 발령 소식이 없길래 이제 여기서 쭉 일을 할 수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급작스럽게 발령 소식을 듣게 됐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사택을 제공해 준다고 했지만 저랑 아들이 그 사택에 따라갈 수는 없고 강제로 주말 부부를 하게 생긴 상황이었죠.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에 정신없이 남편을 보내고 짐을 정리하고 그렇게 끝나나 했더니 이번엔 손윗동서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남편이 발령 난 지 이틀도 안 됐는데 다짜고짜 저에게 전화가 와서 집을 빼달라네요. 우리 언니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살 데가 없다잖아. 동서 사연 딱하지만 그래도 나도 내 식구 챙겨야 하지 않겠어? 그동안 모아둔 돈도 좀 있을 거 아니야. 전세 구하는 게 뭐 어렵다고. 여튼 그런 줄 알고 다음 주까지 집 비워놔. 이렇게 갑자기 빼라고 하시면 저희는 어떡하냐. 지금 남편도 없는데 당장 전세를 어떻게 구하냐고 해도 손윗동서는 막무가내였어요. 저도 당황해서 남편한테 급히 연락을 했죠. 지금 형님이 이렇게 집을 빼달라고 하는데 우린 어떻게 하냐고요. 남편도 여기저기 급하게 집을 알아보고 형님한테 전화도 해본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전화가 와서 하는 소리가 전셋집은 본인이 알아보고 있을 테니까 그동안만 시댁으로 들어가서 지내라고 하더라고요. 아버님께도 말씀드려 놨다고요. 어떻게 남편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이렇게 집에서 매몰차게 쫓아낼 생각을 하나. 적어도 전세 구하는 기간만이라도 기다려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원망스러운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냥 조용히 전세금조로 손윗동서에게 주었던 돈만 돌려받고 나와서 아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남편 발령은 3년, 성과만 괜찮으면 1년만 있다가 돌아올 수 있다고 하니까 불편한 시댁이지만 1년은 버텨보자 했죠. 처음에는 이 집에서 아버님과 둘이서 불편하게 어떻게 사나 했었는데 정말 괜한 걱정이더라고요. 오히려 그때 저희 아들이 중간에서 아버님과 제 사이를 풀어주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저희 아들이 참 싹싹하고 부침성도 좋거든요. 집안이 조용해서 뭐하고 있나 들여다보면 아들이 할아버지 방으로 쪼르르 찾아가서 무려 그 아버님 무릎에 찰싹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책을 읽고 있거나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버님도 무뚝뚝하시긴 했지만 갑작스럽게 집으로 들어온 저희를 많이 배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 감사했죠. 확실히 가족 모임을 할 때 보면 아버님이 저희 아들을 챙기는 게 눈에 보이고 아들도 할아버지와 정이 많이 든 것 같았죠. 그런데 그게 손윗동서 눈에는 또 엄청나게 불안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아버님에게 쪼르르 달려와서는 아버님 나이도 있는데 칠순이시고 하니까 모셔도 본인이 모시고 싶다면서 저한테만 아버님을 너무 떠맡기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나요?
그러면서 시댁으로 자진해서 들어오겠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물론 아주버님의 반응을 보니까 아주버님과는 깊게 상의된 일이 아닌 듯 했지만요. 아버님은 반대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원래부터 가족들 다 같이 지내는 걸 원하셨던 분이니까 또 그러라 하시는 거죠. 아버님이랑만 있을 땐 오히려 편했어요. 저도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이라서 아버님과 딱히 크게 부딪힐 만한 일도 없었고요. 그런데 손윗동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끔찍한 시집살이가 시작됐습니다. 꼭 어렸을 때 주정뱅이 아버지와 같이 살던 그 시절이 떠올랐다고 해야 하나요? 아버님과 저를 대하는 태도가 명백하게 다른 것을 보면 손윗동서가 시댁에 들어온 목적이 뭔지 뚜렷해 보였어요. 어떻게든 저희 집이 시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겠죠. 아버님이 저나 저희 아들을 챙겨주려고 하시면 눈에 불을 켜고 막는 게 보였습니다. 그뿐만이게요. 언제부턴가 제가 실수를 하거나 본인이 질투날 만한 상황이 생기면 기분 나쁘게 머리를 쥐어박으시더라고요. 꼭 손버릇 나쁜 어른들이 아이를 혼내는 것 마냥요. 제가 처음에 그걸 겪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하던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손윗동서를 붙잡고 얘기를 해봤죠. 아무리 제가 손 아랫사람이지만 애들 혼내는 것 마냥 머리를 기분 나쁘게 쥐어박으시는 건 좀 아니지 않냐고요. 뭐 미안하다는 대단한 사과를 바란 것도 아니었지만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어머, 얘 누가 보면 내가 너 진짜로 패고 사는 줄 알겠다? 어른이 제대로 뭔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그거 머리 좀 건드렸다고 기분 나쁘다고 나한테 와서 이렇게 쏘아붙이는 거야?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줄 알았지만 얘 네가 지금 나한테 감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니까? 아버님 모시는 거 힘들까 봐 같이 모셔줘. 너 모자란 거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줘. 내 말이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네가 네 아들 앞세워서 아버님 환심 좀 사보겠다고 앵벌이짓 시키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다 도와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엄마, 왜 그래? 큰엄마랑 싸우는 거야? 언성이 점점 높아지니 아들이 와서 눈물을 그렁그렁 달고 제 다리를 끌어안더라고요. 큰엄마랑 싸우는 거 아니라고 괜찮다고 놀라서 얼른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속상한 건 둘째치고 아들 앞에서 이렇게 맥없는 엄마가 된다는 것이 부끄럽더라고요. 사연을 읽으시면서 답답하다고 얼마든지 욕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너무 오랜 시간 밟히고 고개를 들면 꺾이는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취급을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끌어안는 아들을 보고 이건 아니지 뒤늦은 후회를 하긴 했지만요. 제가 사연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개구리를 좁은 유리창 안에 오래 가둬두면 거기까지밖에 튀어오르지 못한다고요. 어린 날부터 도박꾼인 아버지가 발목을 잡고 결혼을 해서는 손윗동서가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제 마음속에 난 아무리 해도 여기까지밖에 뛰지 못한다. 통이 열려도 난 여기까지밖에 뛰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 제 비좁은 유리창을 깨부수는 일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아버님의 칠순잔치였어요. 파티를 위해서 남편도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오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저도 오랜만에 피곤한 시집살이를 잠시 잊을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칠순이라는 이유로 식당을 빌리는 것부터 케이크, 꽃다발 예약, 현수막과 초대장을 만드는 허드렛 일은 제가 다 도맡아서 해야만 했지만 그래도 다른 날도 아니고 아버님의 생일이었으니까요. 이렇게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 참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저희 손윗동서는요, 그날도 여전히 얄미운 존재였죠. 제 품위에 안 닿은 곳이 없는데도 마치 이 행사를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준비한 것처럼 손님들을 맞이하고 악수를 하고 아버님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아버님에게 축하를 드린다는 간단한 말을 전하려고 하는데도 무슨 잡상인이라도 된 것 마냥 기분 나쁘게 손을 휘적휘적 저으면서 제가 하는 말을 본인이 중간에 전부 툭툭 잘라먹는데
좋은 날 싸움 일으키지 말자 하고 끓어오르는 속을 꾹꾹 눌러 참았죠. 행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가족들이 다 같이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다들 웃으면서 안부를 묻고 아버님에게 칠순 축하 인사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때 아버님이 어떻게 보면 초를 치는 얘기를 꺼내셨죠. 특히 아주버님과 손윗동서가 제일 듣기 싫어라 하는 소리요. 바로 사회환원 얘기였습니다. 아버님은 평소에도 종종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시면 재산을 어떤 식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싶으신지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셨고, 아주버님, 특히 동서는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기겁을 하면서 왜 힘들게 모아두신 돈을 사회랑 같이 나누려고 하냐, 그럴 거면 우리 먼저 챙겨줘라,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를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은 행복한 얼굴로 얘기를 이어가시는데 손윗동서의 표정은 그와 반대로 점점 일그러지고 있더라고요. 아버님이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못을 박으실까봐 겁이 났는지 이제는 전략을 바꿔 아버님 앞에 찰싹 붙어서 알랑방귀를 끼기 시작하대요. 아버님, 사회환원도 좋지만 하나밖에 없는 자식도 신경을 써주셔야죠. 요즘 이이가 아버님 밑에서 일 시작하면서 3kg나 빠졌어요. 집안일에 관심도 없는 사람은 신경도 쓰지 말고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 좀 밀어주세요. 아시잖아요. 저도 자발적으로 시댁에 들어와서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그나마 동서가 있으니까 마음 붙이고 잘 지내는 거죠. 그렇지, 동서? 말도 안 되는 아부의 콧방귀가 새어나올 뻔한 것을 꾹 참고 웃으면서 그렇죠 형님 하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사람 앞에 뻔히 앉혀놓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 소리나 하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다들 모른 척 했지만 손윗동서가 저희 집을 비꼬는 거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들어오긴 무슨 자발적으로 들어와요. 아버님이 우리 아들 예뻐하는 것 같으니까 혹시라도 노인네 마음이 변해서 우리한테 재산 나눠주겠다 싶으니까 헐레벌떡 쫓아 들어온 주제예요. 어쩜 저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일까 속으로만 생각하며 혀를 끌끌 차고 있는데 그때 저희 아들의 폭탄 발언으로 행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닌데? 우리 엄마랑 큰엄마랑 사이 엄청 안 좋은데. 엄마 왜 그렇다고 해? 우리 엄마 큰엄마한테 맨날 맞고 사는데? 저도 깜짝 놀랐죠. 설마 아들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몰랐으니까요. 충격적인 아들의 얘기에 행사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난리가 났어요. 남편은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손윗동서도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지금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제 아들을 쥐어받기라도 할 것처럼 위협을 하더라고요. 제가 얼른 아들을 끌어안았죠. 이제 보니까 동서 아주 무서운 사람이네. 아니 그새 애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친 거야? 아버님, 이거 완전 다 뻥이에요. 지금 애가 사람 많은 데서 저 엿먹이려고 자기 아들 팔아가지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어머머, 애미나 자식이나 누가 낳는지 확인 안 해봐도 되겠어. 이렇게 눈 똑바로 뜨고 거짓말하는 거 보니까 누구 자식인지 알겠다.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이에요? 왜 멀쩡한 남의 아들을 거짓말쟁이로 모시는 거예요? 형님이 저 매일 기분 나쁘게 건드렸던 건 사실이잖아요. 애 앞에서 그러셨으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왜 멀쩡한 남의 아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요? 형님이 그러셨잖아요. 맞은 사람이 기억한다는데 왜 형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손윗동서에게 대들고 있는 저도 아버님이 일어나시는 모습을 보고 입을 꾹 다물었고 그건 행사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였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희에게 뚜벅뚜벅 걸어오신 아버님은 다짜고짜 손윗동서의 뺨을 세차게 후려 갈겼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에 정말 그 자리에서 기절이라도 하는 줄 알았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도 모두 기겁했죠. 며느리들 싸움에 끼어드는 게 아닌 것 같아 모른 척하고 있었더니 어디까지 추하게 굴 거냐? 그 집에는 너희 둘만 살고 있는 줄 알아? 나도 본 게 있고 우리 손주 녀석한테 들은 게 있어. 어디서 뻔뻔하게 내 앞에서 거짓말을.
당장 둘째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지 못해? 아버님은 그동안 추악한 손윗동서의 민낯을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우물쭈물하던 손윗동서도 시아버님의 호통에 깜짝 놀라 덜덜 떨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기어들어갈 것 같은 목소리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가족들 모두 혀를 끌끌 차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아버님의 호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 저에게 아버님의 호통이 향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꿈틀을 할 줄도 알아야 사람들이 너를 안 건드리지. 마냥 참는다고 능사가 아니다. 자식이 자기 엄마 편들겠다고 이런 자리에서 제 목소리 내는데 너는 엄마란 사람이 돼서 네 목소리 하나 못 내고 그렇게 살 거야? 정신 차려야지. 저한테 딱 필요한 얘기였죠. 정작 제 아들은 저를 지키기 위해서 어른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저렇게 할 얘기 따박따박 잘하는데 난 엄마로서 뭘 하고 있었나 그제서야 후회가 밀려오면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저도 아버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펑펑 울며 맹세를 했어요. 왜 우냐고 우는 소리를 내면서 저를 끌어안는 아들과 이렇게 지내는 것도 모르고 집안을 살펴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남편. 대체 나는 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참고 살았나 싶더라고요. 전 가족을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자존심을 지키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고요. 무릎을 꿇고 있는 형님 앞에 마주 앉아서 그랬어요. 이제 다시는 형님 뜻대로 호락호락하게 끌려다니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서도 저는 늘 형님한테 맞았던 것처럼 형님의 머리를 한 대 세게 쥐어박았습니다. 수치스러움에 몸둘 바를 몰라 하는 형님을 보면서 마음속 응어리가 이제야 쑥 내려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당하고 살았나 싶고 아버님 말 한마디에 고개를 쳐박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우습던지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손윗동서가 원래 표독스러웠다느니 둘째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혔다느니 평소에는 편도 들어주지 않다가 말을 보태가면서 손윗동서를 매장하는 것을 도와주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는 상황에서 행사는 황급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손윗동서가 그렇게 무릎만 꿇고 사과하고 끝났냐고요? 설마요. 저희 아버님은 저만큼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자마자 집에서 신나게 2차전이 벌어졌죠. 호통을 치면서 아주버님과 형님을 혼내시던 시아버지는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명령했고 이번에는 형님네가 그렇게 급히 집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저희도 쫓겨난 건 마찬가지였죠. 쫓겨났다고 하기보다는 아버님이 독립을 시켜주셨다고 해야 맞겠네요. 금방 커서 중학교도 들어가고 할 텐데 언제까지 노인 모시면서 그렇게 살 거냐고요. 나가서 아들이랑 제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결혼식 때에도 해주지 않으셨던 집을 해주셨어요. 이제 정신적으로도 독립을 해서 살라며 앞으로 자식 키우는데 필요한 게 있으면 아낌없이 지원을 해줄 테니 내 며느리로서 어디 가서 그 누구한테도 심지어 가족한테도 무시받고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욕심 많은 동서 덕분에 집안 계열사로 차출을 가게 되셨고 아버님한테 더 미움을 받을까 싶어서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남편을 통해 전해 들었어요. 결국 이렇게 저 어린 아들이 나서서 골치 아픈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이 됐네요. 아들한테 참 부끄럽고 미안할 따름이에요. 이제라도 정신 제대로 차리고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보려고요. 이번에 아들이 저를 지켜줬다면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는 제가 아들을 지킬 수 있는 단단한 어머니로 살아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답답한 제 행동으로 많은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앞으로 잘 살겠다는 다짐을 많은 사람 앞에서 제대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다음번에 톡톡 사연에 찾아올 때는 달라진 모습으로 좀 더 속 시원하게 제 목소리 다 내는 얘기를 들고 찾아뵐게요. 그렇게 달라질 제 모습에 염치 없지만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주부입니다. 원래는 하던 일이 있긴 한데 지금은 아이를 낳고 1년째 육아휴직 중이에요. 아이를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매일매일 실감 중입니다. 차라리 일을 하는 게 100배 낫겠다 싶을 만큼요. 그래도 남편과 시아버지가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는 편이라 저는 다른 집에 비해서 훨씬 수월한 육아를 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서 멀리 사시기 때문에 주로 시아버지가 저를 많이 도와주세요. 아, 왜 시어머니가 아니고 시아버지냐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없거든요. 남편은 고등학교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오랜 지병이라고 했습니다. 병상에 계시는 동안 시아버지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간호했다고 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온 병원에 소문이 나다 못해 동네에서도 아, 그 양반 자기 마누라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거야. 대신 죽었을 수도 있을 걸 이라는 소리까지 들으셨으니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아버지 우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며 시어머니 제삿날 울먹이던 남편의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대충 이 정도만 들으셔도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 뵙던 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버님을 처음 뵙던 날 저는 아버님이 어디가 아프신 줄 알았거든요. 너무 마르셔서요. 저희 시아버님은 키도 작고 덩치도 왜소하세요. 그래서 누가 한 대라도 치면 바로 쓰러질 것 같은 외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힘도 정말 세시고 못하시는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남편도 언제나 가장 존경하는 분을 자신의 아버지로 꼽으시니까요. 모자란 아들이랑 결혼해주겠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구먼 그래. 제가 뭐가 모자라요. 모자란 거 투성이지. 네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다고. 이제 밥벌이도 겨우 하는 녀석이. 자신의 아버지와 티격태격하며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이 남자와 결혼한다고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정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 참 다정했어요. 그래서 제 남편이 늙어서 아버님과 같이 다정한 사람이 된다면 이 결혼한다고 하길 너무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제 첫인상 그대로 저희 시아버님은 너무 다정하신 분이셨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은 감기 때문에 목이 부어 밥을 못 먹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시자마자 죽을 써오신 적도 있고요. 아기도 어찌나 잘 보시는지 저희 아기도 저한테보다 아버님에게 안겨있는 걸 더 편해할 정도니까 말이죠. 처음에 결혼 전에 시아버님 집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차리겠다 했더니 다들 엄청 걱정하셨거든요. 홀아버지 밑에 자란 아들이 얼마나 효자겠냐. 효자 아들은 피곤하다. 사사건건 감섭하면 어떡하냐. 시댁은 원래 최대한 멀리 있는 게 제일 좋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제 친정 포함 친구들 모두 시아버지와 가까이 살아서 너무 다행이라며 그리고 너는 어디서 복이 그렇게 있어서 그런 시아버지를 만났냐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 정도로 남들이 보기에도 정말 좋은 분이세요. 조용조용하시고 점잖은데 다정하신. 연애할 때 남편도 그렇다고 생각해서 반했던 거였는데 아버님에 비하면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더라고요. 반의 반 정도? 장난삼아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인정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기도 아버지는 절대 못 따라갈 것 같다고요. 아버님은 젊은 시절에 노후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두셨거든요. 나중에 아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념 하나로요. 그래서 연금을 타서 매달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용돈도 거절하셨어요. 자신이 돈이 있는데 왜 주냐고요. 그래도 자식이 주는 건 기분인데 받으세요. 자, 받았다. 그러시고는 바로 저희 아이에게 주시면서 이러셨어요. 자, 할아버지가 주는 용돈이다. 미나야, 받아라. 제가 드린 용돈을 바로 제 품에 안겨있는 갓난쟁이에게 용돈이라고 주시더라고요. 그 이후는 옷을 사드리거나 밥을 사드리지 용돈은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냥 계속 그렇게 연금을 받아 생활하실 줄 알았어요. 일을 한번 해볼까 한다. 왜요? 연금이 부족하세요?
저희가 용돈 드릴 수 있는데요. 나 쓸 만큼은 매달 나와. 근데 사람이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처지는 것 같아서 나도 사회생활을 좀 다시 해볼까 한다. 퇴직하고 쉰 지 너무 오래됐어. 해 넘어가니까 좀 있으셔서 원. 어떤 걸 하시게요? 아버지 나이에는 경비원 이런 게 최대인데 그런 거 아파트 주민들 갑질 엄청 나대요. 그런 건 하시지 마세요. 네, 그런 건 저희가 싫어요, 아버님. 아버님 고생하시는 거. 저희가 그렇게 말하니 픽 웃으시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그러는데 무슨 시니어 프로그램 같은 게 있대. 그런 거 신청하면 나라에서 월급 지원해줘서 작은 회사들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 많이 한다더구나. 저도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 제도였습니다. 퇴직 나이가 지나서 퇴직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이요. 작은 회사들에게 나라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고 회사들은 경력이 있는 퇴직 나이가 지난 분들을 뽑아서 고용하는. 그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친구도 지금 그 프로그램으로 취직했는데 일도 안 힘들고 매일 출근하니까 살아있는 것 같고 활력도 생기고 좋다고 하더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일하던 분이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게 좀이 쑤시기도 하실 만했고요. 저만 해도 지금 하루라도 빨리 복귀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리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다고 대신 기업은 잘 알아보고 하셔야 한다 당부도 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 취직하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취직턱 낼 테니까 나오거라. 이야, 이 나이에 아버지한테 취직턱 받는 아들 흔하지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랑할 일이야, 자기야. 그렇게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취직하신 회사에 대해서 대충 물어보니 작은 회사지만 나름 내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포장지나 박스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사장이 젊은 나이에 패기가 넘친다고. 그런 친구들 보고 있으면 자기도 젊어지는 것 같다고 웃으면서 말씀하시길래 괜찮은 곳에 취직하셔서 다행이다 생각했죠. 그래도 무슨 일 있으시면 바로바로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 있을 게 뭐 있어. 그래도요. 알겠다. 알겠어. 제 당부에 못 말리시겠다는 듯 고개를 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취직하신 뒤로 제가 더 힘들어지긴 했어요. 남들은 시댁 식구들을 자주 안 보는 게 제일 몸도 마음도 편하다던데 전 아버님이 자주 안 오시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때때로 반찬도 해주시고 아기도 봐주시고 하셨는데 말이죠. 아버님 취직하시니까 내가 제일 힘들어.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사실 그래서 처음에 반대한 거 아니야? 남편이 웃으며 말하길래 등짝 한 대 짝 때려줬죠. 그렇게 나름 평화롭다면 평화로운 나날들이 지속됐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도록 아버님이 집으로 오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뵙기로 했죠. 미나도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집에 갔더니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버지, 저희 왔어요. 얼마나 집중을 하셨는지 저희가 왔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남편이 말을 거니까 그제야 저희를 돌아보셨습니다. 아이고, 오면 온다 연락을 하지. 그럼 밥이라도 해놨을 텐데. 뭐하러요? 나가서 먹으면 되는데. 아이고, 그래도. 아이고, 미나야. 오랜만에 본 미나를 보고 반가워하시는 아버님을 뒤로하고 아버님이 하시는 걸 들여다봤어요. 컴퓨터 프로그램과 씨름 중인 것 같았습니다.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사용법을 몰라서 자꾸 실수를 해서 일의 진도가 회사에서 안 나가. 그래서 주말에 들고 와서 하고 있어. 그런데 가만 보니까 수월한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양도 꽤 많아 보였고요. 이걸 아버님이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못해서 밀린 것도 있고 뭐. 그래도 이건 너무 많은데? 늙었다고 뒷방 늙은이 취급 안 하고 일 제대로 주는 것 같아서 나는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말을 더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쓰는 게 더 편한지만 설명해 드렸어요.
아버님은 정말 진지하게 배우시더라고요. 힘드시면 일 그만두셔도 된다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너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서요. 진작 너한테 물어볼 걸 그랬구나. 근데 내가 너무 고급 인력을 이런 곳에 쓰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잘난 며느리 이럴 때 써먹는 거죠. 며느리 잘났다고 딱히 써먹을 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프로그램 쓰는 법을 알려드리고 함께 외식하고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는 길에 아버님이 정말로 이 일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다행이라는 말을 나누면서 말입니다. 그 이후에도 종종 주말에는 바쁘셔서 만나지 못했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보통 요즘은 출근을 안 하시니까 낮에 전화를 하시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낮에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네, 아버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아가, 내가 너무 미안한데, 내가 출근하면서 집에서 서류를 하나 두고 와서, 집에 가서 그거 여기로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아유, 미나 데리고 나오려면 힘들 텐데, 미안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떤 서류인데요? 그 집 책상 위에 초록색 봉투에 어제 날짜 적혀 있는 봉투가 있어. 네, 가지고 도착해서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는 미나를 업고 아버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동안 아버님의 집에 오지 않았거든요. 이게 다 뭐야? 집안은 온통 서류들로 넘쳐났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그것도 시니어로 뽑은 고령의 직원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의 양인가 싶을 만큼이었어요. 대체 무슨 일을 이렇게나 하시나 싶어서 널려있는 서류들을 좀 보니까 일의 일관성도 없었죠. 그냥 온갖 잡다한 서류 관리들부터 회계장부 정리하는 일까지 보통은 두세 명이 해야 할 파트의 일들이 막 널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규모가 작은 회사라 팀을 나누지 않더라도 이건 좀 심하다 싶었어요. 시니어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아서 돈을 적게 쓰는 노동은 더 시키는 거면 이거 양아치인데? 그리고 아버지의 퇴근 시간이 늦다는 걸 이미 알고는 있었거든요, 전. 야근 수당은 제대로 챙기시는 게 맞겠지? 하는 의문이 계속 피어났지만 일단은 급하다는 서류부터 챙겨서 아버님 집으로 나왔어요. 다음에 아버님을 뵐 때 진지하게 다 여쭤봐야겠다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아버님이 알려주신 주소에 도착을 했죠. 도착하면 앞으로 나온다 하셔서 전화를 했는데 받으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기다리다가 다시 전화를 드렸는데도 안 받으셔서 제가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5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아버님이 다니시는 회사 현판이 붙어 있는 문 앞에 섰죠. 그런데 안에서 누군가 정말 말 그대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밖에서도 다 들릴 만큼 엄청나게 큰 소리가 말이죠. 이 노인네가, 이런 실수를 하면 어떡해, 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료인데, 숫자 하나 틀리면 계산이 다 틀리잖아. 내가 마지막으로 확인 안 했으면 200만 원이나 더 지급할 뻔했잖아. 당신이 물어낼 거야? 어? 그 뒤에서 누군가 말하는 것 같은데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어요. 어딘가 쎄한 기분이 들어 문 가까이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치매도 아니고, 어? 내가 병원 가서 치매 검사 받아보라고 했지. 다 늙은 노인네가 숫자 하나 제대로 못 세는 건 원래 치매이라니까, 어? 잘리고 싶어? 어? 아니, 일이 너무 많아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주눅이 잔뜩 든 목소리는 저희 아버님이 맞았어요. 순간 누군가 제 머리에 엄청나게 차가운 얼음물을 가져다 부은 것처럼 온몸이 차가워지는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아버님한테 저렇게 막말을 하는 거라고? 너무 놀라서 차마 어떤 말을 더 꺼내지 못하고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한 채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줬어요. 제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늙은이 써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납작 엎드려서 시키는 일은 뭐든 다 해야지. 일에 토를 달아?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
더 이상 못 듣고 있겠어서 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러자 그 젊은 사장과 아버님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버님은 놀라신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아마 아버님은 그런 모습을 며느리에게 들킨 게 많이 부끄럽고 또 민망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에 저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났거든요. 어이구, 얘야. 아버님이 저에게 아는 척을 해오자 놀랐던 사장이 곧 눈을 가늘게 뜨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그 시선도 정말이지 불쾌했어요. 아, 그 며느리? 정신 빠진 시아버지 서류 심부름하는 이런 모자란 시아버지랑 산다고 고생이 참 많으시겠어요, 며느님? 딱 봐도 저랑 비슷한 또래거나 많아도 한두 살 많아 보이는 젊은 남자였죠. 며느리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서 있는데도 그는 입으로 나오는 그 엄청난 막말들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있는데도 이럴 정도면 평소에는 늘 저런다는 얘기겠죠. 저 커피라도 한 잔 드릴까요? 다른 직원이 민망했는지 저에게 커피를 건너더군요. 그리고 제가 미처 거절의 말을 하기도 전에 다시 그 젊은 사장의 엄청나게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냥 서류만 주러 온 심부름꾼한테도 커피를 준다고 말하고 있어. 탕비실에 커피 빨리 달린 것도 다 너 때문이구만. 그래, 어? 지들 돈으로 산 거 아니라고 막 쓴다 이거지? 어디서 돈이 줄줄 나가나 했더니 이것들이 다 범인이었구만 그래. 그 커피 얼마나 한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그 직원이 그 말에 움찔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곧 그 사장의 목소리에 깬 미나가 울기 시작했어요. 으앙 소리에 사장이 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살림이나 쳐야지. 이 시간에 애들 안고 나오는 아줌마들 다 한 대씩 맞아야 돼. 아유 시끄럽고 보기 싫고. 아 며느님은 이 정신 빠진 시아버님 심부름 나온 거니까 내가 오늘 봐드릴게. 그러니까 애 좀 아우 시끄러워. 지가 더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있으면서 애 보고 시끄럽다고 사떼질을 하면서 악을 쓰더라고요.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입 밖으로 저도 상스러운 말이 나올 뻔했지만 눈을 꼭 감고 심호흡을 하며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일단 애를 달랬어요. 곧바로 미나가 조용해지고 저에게 커피를 주겠다던 직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몇 시에 퇴근하셨어요? 제 질문에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거냐는 얼굴로 바라보던 직원이 조용히 10시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야근 수당은 받았냐 물으니까 고개를 젓더라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분명히 5인 미만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직원만 7명이었어요. 옳았구나 싶었습니다. 아줌마 뭐 그런 걸 물어봐. 뭐 돼? 서류 주러 왔으면 서류만 주고 가. 그렇게 말하는 사장 앞으로 찬찬히 다가갔죠. 그리고는 숨을 몰아쉬고는 말했습니다. 일단 좀 작게 말해 이 새끼야. 애 또 깨서 울면 나도 할 말 제대로 못하니까. 제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니 그 사장이 흠칫 놀라더라고요. 당연하죠. 제가 일할 때는 정말 무서운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거든요. 저희 회사에서는 그걸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젊은 사장이 쪼는 걸 보고 아직 안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뭐 새끼? 네가 한 막말에 비하면 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파들거림을 어쩌시나? 그리고 내가 조용히 말하라고 했지? 애 깬다고. 미나를 내려다보며 다시 말했어요. 원래 한참 낮잠을 잘 시간이기도 했고 원래 애기치고 잠기가 어두운 아이라 다행히 새근새근 잘 자더라고요. 이 아줌마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나? 다 보이니까 그건 걱정 마시고 여기 야근 수당 다들 못 받는 것 같고 사업장도 5인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딱 봐도 넘네요. 그쵸? 이거 다 법 어기신 거 아시죠? 제 말에 잠시 움찔하더니 곧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디서 보고 들은 것 많으시네.
뭐 그런 것도 드라마에 나와?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시아버지 모실 능력도 안 돼서 저 나이에 일하게 만드는 거 보면 별 대단한 집도 아닌 거 뻔한데. 대단한 집안은 아니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돈 때문에 일하시는 게 아니라서. 옌병을 하네. 꼴의 자존심은 지키고 싶다. 뭐 이거야? 젊은 사장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제 어깨를 손가락으로 밀며 말하더군요. 이거 폭행죄 추가되는 거 아시죠? 신고하게? 그래, 해봐, 해. 뭐 내가 해줘? 어? 그러면서 자기 휴대폰을 꺼내 112 버튼을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픽 웃으며 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명함 한 장을 꺼내서 그 사장을 줬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 그 말에 제 명함을 받아든 젊은 사장이 그제야 제 명함을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그 명함과 저를 번갈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이게 뭐야? 진짜야? 검사? 네, 제 직업이 검사라 따로 신고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는 다시 그 사장 손에서 제 명함을 쏙 빼서 지갑에 넣었습니다. 지금 육아 중이라 명함이 몇 개 없어서,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번호부 리스트 한 번을 쫙 훑은 뒤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김검,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불법 사업장 하나만 알아봐줘. 여기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서. 내가 상우랑 주소명 보낼게. 딱 보니까 축소 신고해서 탈세하고 직원들 야근 수당 다 따여먹은 것 같아. 그리고 국가지원 사업 쪽으로 신고 잘못했을 거고. 주소랑 상호명 보낼게.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는 그 사장을 빤히 봤습니다. 표정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어요. 일단 대충 봐도 탈세는 빼박 같은데 탈 털면 엄청 나오겠죠? 그쵸? 사장님 성품 보니까 여간 해 드신 게 아닐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갑자기 말 끝에 요를 붙이더라고요. 기가 차서 웃음이 났습니다. 사장님,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당신 앞에 있을 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개 같은 성격 숨기고 사셔야지. 누가 이렇게 당신 잡으러 온 저승사자인 줄 알고 이렇게 아무한테나 골지리세요? 네? 소시적에 강력범들도 저만 보면 쫄았거든요. 저 사장이 움찔거리는 거 보니 그거 안 죽었다 싶더라고요. 조사 착실하게 받으시고 내가 여기 들어오면서 녹음도 다 했거든요. 어차피 이런 거 CCTV야 다 먹통일 거고 있어봐야 음성은 또 안 들릴 거고 폭언의 폭행에 관한 건 내가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든 고소를 하든 할 테니까 딱 기다리고 계셔. 그제야 진짜 큰일 났다 싶었는지 갑자기 제 손목을 덥석 잡더군요.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검사님. 사장님, 제가 이 바닥에서 사장님 같은 사람 진짜 수없이 만났거든요. 한 번만 봐줘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짓 안 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 역사가 없어.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나와 우리 시아버지에게 한 말을 용서해 줄 생각도 없고요. 하나하나 다 따져서 물고 늘어질 거니까 각오 단단히 하세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지검에서 별명이 불독이었어요. 불독. 물면 안 놓는다고. 그러고는 손목을 뿌리치고 들고 왔던 서류를 탁자 위에 탁 내려놨습니다. 아버님, 오늘 사직서 내시고 인수인계 할 거 있으면 하시고 나중에 조사 들어가면 증언도 다 해주세요. 일단 오늘은 무단 결근을 하시면 안 되니까 저는 들어가 볼게요. 거의 울듯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는 젊은 사장을 한 번 더 노려봐준 뒤 돌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친다 지쳐. 오랜만에 기 빠지는 경험을 했더니 정말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잠든 아기 옆에서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띵동하고 벨이 울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문을 여니 아버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오늘 너무 미안하구나. 그런 모습 보여서. 아니, 그게 왜 아버님이 미안해 하실 일이에요. 그 자식이 미안해야 할 일이지. 그리고 그런 일 있으셨음 진작에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야죠. 얘기를 들어보니 아버님은 그 정도 일은 다 하는 건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나이가 들고 서툴러서 못하는 거라고요. 사장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는데 나중에는 점점 괜찮아지더라고요. 아버님, 그게 괜찮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네 말 들어보니 그게 맞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아버님께 아버님이 하신 업무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확실히 한 사람에게 주기에는 업무의 양이나 강도가 심했어요. 아버님의 얘기와 제가 오늘 들은 것들을 정리해서 아까 전화했던 동료 검사에게 얘기를 해줬죠. 그 사장 새끼도 진짜 더럽게 재수가 없긴 하다. 하필 걸려도 너한테 걸리냐? 내가 뭐? 우리 지금 불독. 암튼 진짜 탈탈 털어라. 알겠지? 나도 네가 보내준 녹음본 들어보니까 진짜 화나긴 하더라. 그런 새끼는 가만두면 안 돼. 그렇게 부탁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퇴근한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죠. 남편도 정말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그 사장놈을 잡으러 갈 기세더라고요. 내가 다 알아서 손 써놨어. 그 말에 가려던 발걸음을 돌렸지만 말입니다. 조금 더 알아보니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그 젊은 사장이 행한 악행을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들으면 다들 혀를 내두르실 거예요. 일단 회사 비품으로도 엄청나게 갑질을 해댄 모양이었어요. 커피 믹스나 볼펜 개수까지 세어가며 관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수량보다 적거나 하면 누가 더 가져갔는지 체크하고 물어내게도 했대요. 탕비실에는 커피 많이 못 마시게 하려고 CCTV까지 설치해놨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머릿수 맞춰서 음료수를 사두고 그 이상 마시면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5분이라도 늦은 건 정말 회사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야근은 야근 수당도 주지 않고 시킨다든지 이런 건 예사였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한여름에 창고에서 에어컨도 없이 하루 종일 포장 일을 시킨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쓰러져 나간 직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네요. 그렇게 직원들이 쓰러졌는데도 쉬게 해주는 건 꿈도 꿀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체력이 없어서 어디 가져다 써? 야, 우리 회사 같은 곳 아니면 붙어있지도 못할 버러지 같은 것들. 여직원들 사이에서 성희롱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어리고 예쁜 여자 직원들만 뽑아다 놓고 노골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다고요. 일단 이력서를 받으면 얼굴도 나이도 확인하고요. 그리고 면접을 보고 실물이 다르면 뒤에서 그렇게 욕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애들은 이게 문제야, 어? 얼굴은 무슨 포토샵으로 다 앉아놔서, 실물이랑 너무 다르잖아. 그리고 새로 오는 여자 직원들에게 틈만 나면 몸매가 어떻고 피부가 어떻고 머릿결이 어떻고 하면서 외모에 대해 얘기를 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자르거나 혹은 자리를 가지고 협박을 일삼았대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고졸인 어린 여자분이 집이 가난해서 대학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취직을 했는데 그 여자분을 계속 찝쩍거렸다고요. 어깨를 슬쩍 만진다거나 몸을 밀착시킨다거나. 사장님, 보기 너무 불편합니다. 어느 직원이 한 번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대요. 너무 불편하다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 자리에서 주먹을 내리꽂아 때린 사건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선 문제가 커질까봐 돈으로 합의를 했다고요. 그 여자분은 아마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 합의를 해줬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다들 안타까워했어요. 이런 사연을 듣고 나니까 더더욱 그 사장을 가만둬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 모든 얘기들을 김 검사에게 전달했죠. 그리고 며칠 뒤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젊은 사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나가지 않고 인터폰으로 대화를 나눴죠. 문 안 열어줄 거니까 돌아가세요. 아, 검사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제 손 떠난 일이고 잘못이 있으면 벌 받아야죠.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직원들도 밥벌이도 해야 되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제 담당 사건 아니고 이제 제 손 떠났다니까 그러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제가 만나주지 않자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몇 시간을 그러고 있다가 결국 돌아갔어요. 어차피 봐줄 마음도 없었지만 그럴 마음이 든다고 해도 이제 이 사건은 제 손을 떠나 담당 검사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한테 와서 일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물론 저한테 권한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가 이 일을 처음 얘기한 동료 검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 젊은 사장이 제가 권력을 남용했다면서 탄원서를 내고 또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썼다고요. 그 내용인즉슨 이랬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 중인 30대 청년입니다. 어린 나이에 성공을 해보겠다며 혈혈단신으로 지방에서 이곳까지 올라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같이 일하던 분과 사업을 하게 됐고 그분은 이제 은퇴를 하셔서 저 혼자 작게나마 회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워낙 작은 회사라 이것저것 부족한 게 많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걸 법대로 다 지켜가면서 하기란 정말 어려워요. 그래도 지키긴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만 쉽지 않았습니다. 항상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던 찰나에 나라에서 지원해 주시는 시니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어르신 한 분을 지원받아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워낙 작은 회사다 보니 그분에게 업무가 좀 과중된 게 있지만 그래서 사전에 다 고지를 했어요. 괜찮다 하셨고 그래서 그분을 채용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그분이 일이 너무 서투르셔서 실수가 잦았다는 겁니다. 그분의 실수로 대금을 잘못 치를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일이 아직 손에 익지 않으시기도 했고 업무가 많은 편인 건 맞으니 몇 번 넘어갔습니다. 반복되는 실수로 저도 모르게 짜증이 많이 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어르신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시아버지를 찾아오셨던 며느리분이 그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저에게 따지더군요. 당신이 뭔데 우리 아버님에게 화를 내는 거냐고요. 그러면서 저희 사업장을 이곳저곳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어디론가 전화를 하시더니 저희 사업장을 좀 조사해보라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그 며느리분은 검사셨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업장이 지구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뭐라도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 있겠죠. 제가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용서를 빌었지만 그 검사 며느리분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제가 그분 집 앞에 가서 무릎도 꿇었지만 만나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렇게 저희 사업장에 대한 각종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세무조사다 뭐다 난리예요. 안 그래도 겨우겨우 이어가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하고 저희 직원들은 다들 갈 곳을 잃게 됐네요. 물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업무를 맡긴 것도 또 어르신에게 화를 낸 것도 물론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과도한 보복행위는 정말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 검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알게 되네요. 살려주십시오. 이대로 망하면 저는 정말 죽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글을 읽자마자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군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는 공권력, 검사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잘 이용한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꽤나 욕을 먹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었고 그 예상은 맞아떨어졌어요. 그 글이 여기저기 퍼져서 기사도 나고 제가 누군지 밝혀져서 저희 직원분들과 그 일을 조사하는 검사까지 엄청난 욕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그냥 무대뽀로 나올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머리 쓰시네. 국민 정서도 이용할 줄 아시고. 어떡할 거야?
어떡하긴 뭘 어떡해. 나도 받아쳐야지. 어차피 난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 책임 소재 가릴 것도 아니고. 그 사장이 똑똑하긴 했는데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게 있었어요. 저는 진짜 생각보다 더 무대뽀라는 사실 말입니다.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한 기자님에게 그날의 녹음본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들에게 연락했죠. 설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워낙 예전부터 그 사장한테 당해온 게 많았던지라 제가 딱히 바람을 넣지 않아도 그 사장의 악행에 대해 줄줄 털어놓더라고요. 야근 수당 안 챙겨주는 건 물론이고 개인적인 심부름도 많이 시켰어요. 여직원 하나는 콘돔 심부름까지 한 적 있다니까요. 성희롱이나 추행은 뭐 일상이었고요. 뻑하면 소리 지르고 때리고 회사 안에 CCTV 없는 거 저희 때리려고 그런 거라니까요. 사장은 모르는데 병원 가서 매번 진단서 끊어놨어요.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결국 이런 날이 오긴 오네요. 포장해야 되는 날엔 에어컨도 안 틀어줘서 이러다 쓰러진 적도 있어요. 병원 실려갔는데 병원비는커녕 다음날 바로 출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출근해서 포장했어요. 여전히 에어컨 틀어주지도 않았고요. 정말 수없이 많은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젊은 사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덕 고용주더라고요. 이거 완전 쓰레기네. 오죽하면 수없이 많은 인간 군상을 봐온 기자마저도 쓰레기라 그러며 혀를 내두를 정도니까 말입니다. 제가 준 녹음본의 내용과 직원들의 폭로가 담긴 긴 기사가 나가고 여론은 완전히 뒤집혀졌어요. 물론 제가 준 녹음본만 있었다면 이렇게 바로 반전이 되진 않았을 겁니다. 다수의 직원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 젊은 사장의 사업체가 까발려지면서 하나 더 밝혀진 게 있었어요. 그 사장이 글을 쓰면서 자기가 산전수전 다 겪어가며 이룬 사업체인 것처럼 말했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금수저였더라고요. 부모님의 자금과 지원으로 쉽게 시작했고 또 직원들에게는 야근 수당을 주지 않고 에어컨도 틀어주지 않으면서 슈퍼카는 여러 대 있는 그런 사람이요. 간땡이도 크다. 저러면서 지금 나한테 권력이니 뭐니 하면서 그런 거야? 이거 다 밝혀지면 욕을 몇 배로 먹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야. 그리고 털수록 완전 장난 아니야 이거. 탈세, 횡령에 사업하면서 저지를 수 있는 죄란 죄는 다 지었더만. 있는 것들이 더하는 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데 이제 아무도 편 안 들어주겠네. 지 무덤 지가 스스로 판 거지 뭐. 정말 그랬습니다. 자기 무덤을 자기 스스로 판 셈이 됐어요. 모든 비난의 화살을 맞다 못해 그 사장의 부모님들에게까지 그 일이 번졌죠. 그 사장의 부모님들도 사업을 하시는데 여론의 화살이 거기로 향한 겁니다. 자식이 저런 걸 다 어디서 보고 배웠냐. 그 사장네 부모 회사도 조사해봐야 한다.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그쯤 되니 그 젊은 사장이 어떤 얼굴을 하고 저를 볼지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김 검사에게 연락을 해서 조사를 받는 날 지검을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를 보고 어떤 얼굴을 할지 궁금했거든요. 야, 이년아, 너 때문에 이게 뭐? 진짜 이게 보자 보냐니까 남자 무서운 줄 모르고 내가 밤길에 너 어떻게 하면 어떡하려고 겁대가리 없이 굴어, 쓰레기인 건 알았지만 볼 때마다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방금 이 발언으로 협박죄도 추가됩니다. 다 해봐, 우리 엄마 아빠가 돈 많은 거 알지? 변호사 엄청 붙이면 여기서 나가는 거 일도 아니야. 나가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응? 제가 여기서 나가서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닐 거거든요. 협박받았다고. 저 무슨 일 생기면 다 님 탓인 줄 알라고요. 선생님은 아마 저한테 절대 무슨 일 안 생기길 비셔야 될 거예요. 혹시나 제가 어디 가서 다치기라도 해도 거기가 나 이렇게 만든 거라고 사람들이 다 수군대게 만들 거니까. 야, 이 미친년이. 저한테 달려들던 걸 수사관들이 뜯어 말려 데리고 갔어요. 정말 가관이죠. 이 얘기가 수사관들을 통해 또다시 언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반성은 하지 않고 검사에게 밤길 조심하라는 협박을 했다는 내용이 말이죠. 사람들은 더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그의 부모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죠. 그 사장의 부모 역시 사업체를 운영 중이었어요.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주기적으로 납품을 받고 있었더라고요. 조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부모의 회사도 털게 됐고 거기도 만만치 않은 불법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탈세나 횡령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회사 규모를 축소 신고해서 직원도 어마어마하게 받았더라고요. 그 모든 정황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고 젊은 사장의 발행과는 달리 그가 쏘아올린 일은 생각보다 훨씬 일이 커져버렸어요. 조사 중에 그 아버지랑 아들이랑 같이 만날 일이 있었거든? 얼굴 보자마자 자기 아들 머리통을 갈기더라고. 그것도 완전 풀스윙으로. 앞에 검사가 있던 말던 자기 아들을 보자마자 그 사장의 아버지는 그 사장을 패기 시작했다더군요.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나까지 이게 뭐야? 내가 적당히 해야되라고 했어, 안 했어? 아버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 사장은 자기 아버지는 무서웠던지 정말 싹싹 빌면서 용서를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과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추징금을 내야 했으며 횡령으로 실형을 살게 됐죠. 뭐 이렇게 말하면 해피엔딩 같긴 한데 슬프게도 이 얘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더한 사건이 하나 더 남아 있었거든요. 그 두 사람은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관심이 식었을 때 좋은 로펌에 비싼 변호사 수십 명을 써 항소했습니다. 몇 번에 걸친 항소 끝에 금방 사회로 나왔죠. 그 두 사람이 사회로 다시 나왔을 땐 저도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귀를 한 상태였거든요. 여기서 이 얘기의 이막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부터 집으로 이상한 편지들이 배송되기 시작했어요. 하는 일이 일인지라 협박성 편지나 위협을 받을 때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별 생각이 없었죠. 그냥 의뢰에 있는 일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의 집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직감했죠. 아, 그 젊은 사장놈의 짓이구나 하고 말이죠. 근데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잖아요. 밤늦게 들려오는 협박성 전화도 수신인을 알 수 없었고 교묘하게 CCTV를 피해간 탓에 우편함에 편지를 두고 간 사람의 정체도 알 수 없었어요. 거기서 그쳤으면 장난 좀 치나보다 하고 말았을 텐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가족들끼리 다 같이 1박 2일로 여행을 가는 날이었어요. 시아버님의 생신 겸 휴가 겸 겸사겸사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었죠. 즐거운 마음으로 다 같이 집을 나서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를 박았어요. 순간적으로 아이를 확 끌어안아 아이는 다치지 않았지만 제가 팔을 3개 박는 바람에 뼈가 부러졌고 아버님은 머리를 부딪혀 이마가 찢어졌습니다. 가만히 있는 차를 박으면 어떡합니까? 네.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죄송하다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 사고를 낸 차주는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내리자마자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시종일관 껄렁대고 죄송한 사람의 태도가 아닌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에게 사고를 낸 그 차의 주인을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심부름 센터를 운영 중인 양아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었어요. 하지만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죠. 저만 타고 있는 차라든가 어른들만 있던 차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타고 있었잖아요. 아이가 다쳤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짓을.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새끼 내가 진짜 잡아다 족친다. 아유, 나왔다 불도. 그때부터 그 젊은 사장님에 대한 뒷조사에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제법 머리를 썼더라고요. 휴대폰 전화 기록이나 통장 기록도 깨끗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저에게 사고를 낸 자식을 털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한 거예요. 살인미수, 알죠? 아니, 실수로 사고 좀 낸 게 어떻게 살인미수가 됩니까? 검사님 이거 과잉수사 아니에요? CCTV에 다 찍혔어요. 우리 집 주변에서부터 내 뒤 따라붙은 거. 아, 그거야 방향이 같았나 보죠.
우리 집 주변을 매번 다른 차로 감시하던 것도 CCTV에 다 찍혔습니다. 닮은 사람인가 보죠. 저 아니에요. 저라는 증거 있어요?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얼마 전부터 이상한 협박성 편지들이 자주 오거든요. 근데요, 검사님이 적이 많으신가 보죠. 그래서 내가 왔던 편지를 싹 다 지문 감식 의뢰를 했어요. 아니, 어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새끼가 대한민국 검사랑 검사 가족을 협박하는지 너무 궁금하잖아.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두 곳에서 같은 지문이 나왔어요. 내가 방금 그쪽 지문이랑 대조를 맡겼고 움찔하더군요. 사실 지문 대조를 맡겼다는 것도 지문이 나왔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한번 던져본 거였습니다. 근데 반응을 보니 분명히 아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거 대조 결과 나와서 그쪽이 맞으면 여태 부정한 것까지 다 합쳐서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최대치로 형량 때릴 겁니다. 진짜 안 봐줘? 누가 시켰으면 사주받은 거라 형량 줄어드는 거 알죠? 자기가 직접 한 거면 몇 배는 올라가는 것도 알고요. 차주가 인상을 확 찌푸리면서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돈 받은 거 있으면 그건 불법적으로 받은 거니까 돌려줄 의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말해요. 에? 그것도 뻥이었어요. 근데 어디서 초짜를 데려다 놨는지 치밀하지도 못하고 어딘가 허술하더라고요. 그 젊은 사장은 이런 곳에도 돈을 아낀 게 분명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제야 술술 다 털어놓더군요. 그 젊은 사장이 시킨 게 맞았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을 최대한 피를 말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별 스트레스 받은 거 없어 보이자 점점 강도가 세져서 결국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하게 된 거라고 말입니다. 곧장 그 사장을 구속했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빡빡 우기더군요. 아니, 다 자백을 하셨다니까 그러네, 심부름센터 사장이. 아니, 난 뭘 시킨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나래요? 돈을 준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다니까 그러네. 정말 빡빡 우긴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내 다 밝혀졌습니다. 부정할 수 없게 증거들도 차고 넘쳤죠. 그 심부름꾼 센터 사장이 정말 열심히 다 자백했거든요.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계속 아니라고 우기면 판결이 더 불리하게 나요. 알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수십 명의 변호사를 붙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못 빠져나갈 게 뻔했죠. 왜냐면 정말 전 국민적인 욕을 먹고 있었거든요. 요즘 보복 범죄가 매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와중이라 분노가 더 들끓 듯 했어요. 심부름센터를 고용해서 검사에게 보복을 한 금수저라는 부분이 특히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그 전에 먹은 건 먹은 것도 아니다 싶을 만큼요. 그 덕이었을까요? 가중처벌이 되어 형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앞서 말했던 그 성희롱 당했다는 여자 직원의 폭로도 추가됐죠. 생각보다 더더욱 악질이더라고요. 위계에 의한 폭력 그 자체였어요. 허구한 날 불러다가 밥줄을 무기로 삼고서는 수시로 성추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비록 돈 때문에 합의를 해주긴 했지만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이제라도 그 새끼가 얼마나 나쁜 새끼인지 세상이 알아줬으면 해서 이렇게 폭로합니다. 그리고선 그동안 자신이 당했던 일들을 폭로했고요. 그 글도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특히 그 또래의 여성 직원들에게 말이죠. 나중에 듣기로는 상당히 억울해한다더군요. 그때 자기가 시니어 직원을 잘못 뽑아서 그 시니어 직원의 며느리가 하필 검사여서 자기가 이렇게 운이 나쁘게 덜려 들어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아니었어도 언젠가 그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어떤 방식으로든 돌려받았을 거예요. 이럴 때 보면 또 인생은 공평한 것 같기도 해. 물론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때때로 정의가 실현되어 오는 걸 보면 공평하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또 그걸 믿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 사장님 나와서도 똑같이 그렇게 살겠지? 사람 쉽게 변하지 않아. 맞아. 사람 잘 안 변하더라. 아마 그 사장놈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안에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신은 운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라 믿으며 다음에 나와서는 더 교묘하고 더 치밀하게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잡으라고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거니까. 맞아. 하지만 또 그런 사람을 제대로 응징하라고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사장님이 나와서도 어떻게 사왔는지 끝까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같은 짓을 저지르면 또다시 죄를 물으러 갈 거예요. 앞서 말했듯 제 별명이 불독이잖아요. 전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거든요. 아마 그 사장은 평생 자기가 한 잘못들을 되새기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용서 따위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길다면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느끼는 바가 있는 이야기가 된다면 참 좋겠네요.